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다스가 2002년부터 5년여 동안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늘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비자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앞서 2008년 특검에서 다스 격리 직원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이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관리하면서 일부는 이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전 대통령 선거 캠프 급여나 외곽 조직 유지비 등으로 이 돈이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 실제 선거에 사용됐다면 비자금 조성도 이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사무국장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150억 원대의 비자금도 이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조직적인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어 이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반 전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두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하모 씨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염 의원 역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도의원의 지인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용비리 수사 당시 상사로부터 주 의원의 이름이 담긴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안미연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두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두 의원을 피의자로 보고 직접 수사할 단계라며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두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망신주기 과잉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정봉주 전 의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정 전 의원은 선관위가 당적 확인을 요청하자 오늘 오후 무소속으로 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는 15일 복당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성추행 의혹 보도 직후 출마 선언까지 취소했던 정 전 의원이 소속을 정정하며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하는 걸 놓고 출마 강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도 주변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내일쯤 성추행 의혹과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이나.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잠깐 짧게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미투 운동이 광풍처럼 쓸고 가고 있어요. 네. 한번 거론된 사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재기가 불가능할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희정 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죠. 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보 쪽 사람들이냐?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자면 뭐 그렇게 임의적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보수 쪽과 진보 쪽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일단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100만 촛불 사회 보셨던 바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분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분석을 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서는 거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로 보면 저쪽은 훨씬 더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쪽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나름의 분석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면요. 지지자들이 그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거나 또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피해자에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폭로하는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전체에게 떠돌림 당하는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더라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주변의 동료로서 지켜주고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보통 그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 주변의 동료들이 왜 너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그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아, 전후 맥락이 이랬구나, 그때 상대방이 이랬구나, 내가 대응을 이렇게 한 게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지, 그 상황 안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의 어떤 사건의 맥락 속의 의미나 어떤 상호관계의 어떤 권력 위기의 서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폭로할까 말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제3의 길이 있을 거라고 항상 믿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면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긴장해서 제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내가 폭로하지 않고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3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 길이 없구나 라는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폭로를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만 듣는 우리들은 이제 다 정제되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가해자와의 어떤 그 상하관계, 권력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왜 당연히 그 상황에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완전 무결하게 정리된 이야기만 듣고 그 피해자들을 이렇군 저렇군 재단하거나 가해자들을 또 뭐 어떤 사람은 옹호하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처벌하면 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지금의 용기 내서 폭로한 그 용기 자체를 칭찬하고 보호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만큼 내가 순결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해자를 당연히 비난해야죠. 근데 그거를 내가 더 신랄하고 더 거친 언어로 경쟁하듯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유명할수록 더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투를 폭로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해자가 유명한 만큼만 보상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미투를 고백하고 폭로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고생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안아주면 되지, 그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못 들은 척 너는 안 유명하니까 찌그러져, 저 유명한 사람 피해자가 있네? 그럼 유명한 사람의 피해자만 언급해주고 유명한 사람만 때리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나의 순결을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댓글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게 사실은 피해자라고 밝히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 와서, 그리고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쪽 진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밝혀질 수 있을 거야, 피해 안 받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실은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이 프레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누구,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킨 순간 저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밝혀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여론으로 범죄자로 몬대는 거죠. 여론 재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안희정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안희정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좀 이렇게 골라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가면 우리 저기 야수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너무 과하게 공격하고 과하게 나의 순결을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미투 운동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투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력형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방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복수 용도로 쓴다라든지 이런 건 뭐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혼재가 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안희정 사태가 주는 여파는 너무나 컸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박진 활동가의 이야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쪽 세력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논란으로 몰고 가서 물타기 하고 나서 이걸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잊혀지기 전까지. 법정으로 가더라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거의 즉각적으로 당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사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채 몇 시간도 안 되는 상황이 끝나잖아요. 선의 피해자가 꼭 나와요. 안희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미투 운동에 방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만이 알겠지만 평생에 한 번 그랬어.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성폭행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스킨십 같은 게 한 번 있었을 정도인데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서 뭐 술 같은 게 등장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술 한 잔 먹고 기분이 업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스하려다 말았다라든지 그걸로 그 사람의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가해하신 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이 미투 운동의 위력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걸려든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처절한 사과 그리고 반성 그리고 다시 인생을 어떤 공익적 측면으로 살아온 어떤 세월이 있는데 그게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기를 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법 망하면 그렇죠.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재기라는 게 필요한데 막 뇌물 받아 처먹고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또 정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휘말리면 재기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게 온당하냐.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해자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의 광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도 사실 지금은 우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투 운동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투는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혁신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이 정말 그 수준까지 이제 생활 속에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게 잘못됐다고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력이 나한테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투 운동도 우리 사회가 지금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약간의 홍역 같은 거지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더 축소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저쪽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뭐 다른 도구로 활용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이런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밝혀질 수 있을 만큼 정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우리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미투 운동 초창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차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만지고 쓰다듬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뭔가 더 발전할 거라는 건 분명해요. 나중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프레임으로 그 사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게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는 꼬마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고추만 주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있었고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막상 미국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경찰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포되죠. 근데 당시에 그런 기사가 났을 때 아, 미국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의 30년 지나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예, 인권 예. 차원이나 어떤 문제, 예. 어린이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는 우리도 이거를 성범죄라고 느끼지 못한 거를 지금에 와서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면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희롱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나는 사회적으로 너를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됐을 때 그거를 악의적인 의도로 쓰는 것은 이 미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익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개될 많은 미투가 익명으로 막 던지는 식으로 먼저 던져놓고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되게 크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미투의 효과를 보면요. 이미 많은 남자들 그리고 혹은 고위직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권력 간의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그게 딱 보여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서도 저희 회사에서 MT를 가는데 여자하고 섞여서 가는데 차 배정을 여자는 한 차에 몰고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수를 할까 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지만 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같이 막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미투 자체도 훼손이 되고 진영 간의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잠잠해졌는데 얼마 전에 류효혜 씨가 또 성명을 냈어요. 나도 미투인데 왜 언론에서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맞거든요. 최초의 미투나 마찬가지였어요. 류효혜가 홍준표를 상대로 해서 그 발언했던 것이. 그런데 그게 저쪽 당에서는 그냥 이상한 사람 그리고서는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네. 넌 나빠 해당 행위했어 잘라버리잖아요. 그쪽 당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었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어떤 당 행사였나 봐요. 거기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당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중진들이 앞자리에 쭉 앉아 있는데 그 당직자로 보이는 여성분이 이 홍준표한테 어떤 안내장 있잖아요. 행사 카드처럼 보이는 안내장을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가서 두 손으로 주더라고요. 뭐야? 황제 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정당의 문화가 저렇구나. 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류효혜 전 위원이 얼굴함을 느끼는 게 그 사진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치 공간 안에서는 여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상하 직급이라는 부분이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왜 없겠냐고요. 그게 박진님이 얘기한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는 단체에서는 류효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여성분들이 류효혜를 보면서 더 두려워지는 거죠. 저렇게 될까봐. 절대 예. 얘기를 못하겠구나.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마침 또 무슨 여성의 날 행사에 자체적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그게 엄청 깨끗한 양. 이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정치라는 것도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허리 아래 이야기는 서로 안 건드린다 뭐 남북끼리 룰이 있었다 그러잖아.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웬만한 성에 관련된 사건들은 다 자유한국당 포함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예. 재수 씨까지 그런 성폭행.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었던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좋아지려면 이걸 이용해서 충남도지사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온갖 개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마음에 손을 놓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우리는 깨끗해. 이들 봐봐. 다 가짜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진짜로 미투가 훼손돼 버리는 게 저걸 보면서 이렇게 숭고한 운동을 진영 논리로만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영이 상처받는 게 싫다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미투를 못 꺼내는 효과가 또 생겨요. 우리 쪽만 왜 그렇게 당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미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쪽도 잠재우고 이쪽도 잠재우고 그러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비열한 거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용 안 해 먹겠습니까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는 원칙을 하나 세웁시다. 명확하게 상습적이고 범죄성이 있는 가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지만 미투 운동의 방향이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가해자를 가려내고 가해자를 지목해서 그 사람을 이 세계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어떤 사회적으로 차단시키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까지 좀 안 보이는 걸로 보면 국회에서도 좀 더 반성과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슬슬 미투가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익명으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뉴스를 그냥 취합해서는 안 돼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익명의 어떤 제보자의 이야기를 요구 없이 싫다 보면 분명히 선의 피해자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우리가 왜 처음에 안희정 기사 건 터졌을 때 명정님이랑 저랑 황색 저널리즘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JTBC 손석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언론에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3S 정책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성에 관한 문제는 뉴스의 무게, 가치의 무게를 확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이슈거든요.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민주주의와 열심히 싸운 사람의 가치와 한 번 정도의 진짜 실수였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동급으로 비교해요? 이 성에 관한 이슈는 그 모든 가치를 싹 쓸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내매에 있어서 언론은 정말 검증의 검증. 그래서 그쪽 피해자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뭐 남성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뭔가 언론들이 합의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SNS를 비롯한 혹은 인터뷰를 비롯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사실 정말로 이 사람을 단죄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경찰서에 가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했겠죠. 이게 어떤 것이 선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입 간호사는 보통 4, 5년차 간호사에게 1:1 도제식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리셉터라 부르는 선배 간호사들은 담당 환자 돌보기만도 하루가 짧습니다. 이들에게 교육 대상인 신입 간호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흔히 부르는 게 점오라고 하거든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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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체크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 줄 모르지만 내가 이거 알려줬잖아. 교육이 때론 괴롭힘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한 명씩 가서 지적을 해요. 너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배웠냐? 멍청이라든지 또 바보야?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오늘 까먹고 공부 안 하니? 이런 소리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르는 건 근무 후 혼자서 익히다 보니 실수도 잦아집니다. 최종 피해자는 생사를 다투는 환자입니다. 그럼 보고서감인데 그런 실수를 해도 다 암묵적으로 침묵을 하니 환자는 못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결국 간호사들은 잘못된 교육 구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호사 수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의 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간호사들은 교육기간 동안 신규 간호사를 정원 인력에서 제외하는 등 간호사 교육 제도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예, 최근에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게 일명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태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각자가 본인이 편하신 만큼만 본인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원영 간호사라고 하고요.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혈액투석실에서 또 일하고 또 노동조합 전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간호사고요. 예. 이야기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익명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기사 등을 보면서 태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태우다의 명사형. 근데 그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태움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라는 의미에서 태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움이라는 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좀 도가 지나치도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만큼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네. 직장 내 권력 관계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간호사 업무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고 뭐 국가고시도 치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배정된 부서에 따라서 그런 실무 같은 게 도제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정말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기계들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성범죄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은데 조금 그 성범죄나 이런 것도 어떤 권력 관계고 피해자가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도 굉장히 망설여지잖아요.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태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함부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를 태워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 더 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다른 직장 내 괴롭힘과 조금 다른 점을 그래요? 들자면 딴 데서도 뭐 괴롭힐 수 있잖아요. 뭐 자꾸 뭐 일 많이 시킨다거나 뭐 계속 일 해온 거 다시 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업무를 비꼬거나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사람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거는 뭐 그 회사나 이런 다 넘어서서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뭔가 이걸 매개로 해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눈앞에 있는 그냥 일개 나보다 1, 2년 혹은 몇 달 먼저 들어온 간호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환자가 잘못됐을 때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거역하거나 이런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괴롭힘을 그냥 온전히 받고 있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 수는 많이 모자르진 않거든요. 학교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정말 병원에서 임상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가신 박선욱 간호사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조금 더 약해서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간호사들이 신규 사직률이 33%, 뭐 5% 이러는데 거의 일반 직장의 8배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사직을 한다고들 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있었던 그런 병원에서 이대 목동 사건이나 밀양 화재 참사나 그리고 이번에 아산병원의 그런 비극적인 일이 되게 짧은 기간 내에 일어났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넘게 간호인력 수준은 그대로인데 환자 중증도나 중환자실에서 쓰는 기계들 같은 게 적용률이 2% 3%가 아니라 300%씩 막 200%씩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환자를 제가 10년 전에 환자를 2명 볼 때랑 지금 2명 볼 때랑 전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더 중증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데 정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거의 붕괴. 지금도 지방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개흉 수술이나 이런 걸 못하고 지방의 의료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귀순병사도 수원으로 갔잖아요. 서울에 있는 수많은 병원을 지나쳐서. 그렇게 복합적인 외상을 입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섬뜩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기순병사급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용 헬기로 이국정 교수님한테 안 실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게 부재가 정말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그것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죽겠지만 그럴 수 있으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위에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병원 계시는 분들,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분들 이렇게 꽤 있는 편인데, 다른 직장과는 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근본적인 원인, 태움이라고 하는 아까 은연중에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표현인가 봐요. 누가 나를 태운다라고 표현하는 그게
일반적인 갈굼 이런 표현보다 훨씬 더 센 표현인 거죠. 그쵸. 그냥 갈굼이랑 달라요. 예를 들면은 태우는 건 내가 진짜 바빠요. 엄청 바빠서 지금 내 환자가 정말 잘못될 것 같아. 혈압 떨어지고. 근데 야 원영아 일로 와봐 이러면서 너 이거 이렇게 했더라? 이러면서 붙잡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난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선생님 근데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러면은 예, 내가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남아서 그럼 나 이따 남아서 할 수 있는 일이면 모르는데 지금 나는 마음이 막 타들어 가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계속 붙잡고 근데 그걸 자기는 교육이라고 핑계 대기 좋은 거죠. 걔가 뭔가 실수를 했길래 내가 알려주려고 지적했다. 그런데요.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분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분에 대한 사건은 일단 좀 아시는 대로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박선욱 간호사님인데 아산병원이라고 국내 이제 빅3에 드는 제일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6개월 차 되셨을 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랑 주고받은 카톡을 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다, 죽을 것 같아, 나 못할 것 같아, 오늘도 또 출근하기 싫어, 뭐 이렇게 가면 혼나겠지 이러면서 그런 말들이 굉장히 계속 있어요.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근무 때 이제 그런 관이 이렇게 조금 환자한테 연결돼 있던 관이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PTGBD라는 관인데 그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담즙을 배액하는 관인데 그 관이 손상되는 것 자체는 그게 엄청 응급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시 관을 뭐 새로 넣으면 되고 물론 환자 입장에서는 또 시술해야 되니까 좋진 않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사고라 그래야 되나? 그게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그 간호사를 충분히 이렇게 감싸주고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뭐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확실히 알려진 걸로는 그렇게 해서 다음 그날 새벽 5시까지 집에 못 가고 원래 전날 11시가 퇴근 시간이었는데 새벽 5시까지 집에 못 가고 있다가 아침에 퇴근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나 무섭다고 막 그렇게 계속 호소하는 카톡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다음날 또 수간호사랑 면담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리고 프리셉터라고 사수 역할을 하는 사람과 뭐 저녁 식사를 먹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말로는 그렇게 그때 그러고 나서 만났을 때 굉장히 공포에 질려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시간 동안 의료 소송에 대해서 검색을 했대요.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렇게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괴로워하다가 2월 15일 10시 40분경에 이제 아파트에서 그렇게 스스로 그 목숨을 끊으셨는데 저희 아직 뭐 조사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병원에서의 업무 관련된 압박으로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20분 전에 휴대폰 메모에 남겨진 그런 글들도 그런 걸 호소하는 내용이었고 뭐 문장이 마지막에는 완성되지 못했었지만 다 병원에서의 그런 힘든 상황을 적는 내용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터뷰의 핵심이랄까 이런 게 어떤 직장에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간호사분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부분은 이렇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특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누구나 죽고 싶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느껴왔었는데 그런 희생자가 나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라고 지금 외치시고 계시는 거 그렇게 이해 맞습니까? 네. 이게 전문가 집단에서는 종종 그렇게 도제식 교육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괴롭힘이나 이런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어느 도제 시스템이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프리셉터라는 이 지위가 새로 들어온 간호사들에게 어떤 팀장 역할을 하면서 실무 교육을 직접 이렇게 가르쳐주는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 작동법이라든지 뭐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이제 주로 이런 프리셉터라는 이런 분들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태움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고 이 돌아가신 분도 수간호사와 프리셉터를 쉬는 날 일요일 날 2시간 동안 만났었다. 휴무일에 그렇게 된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고요. 그러면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정황을 보면 핸드폰 기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인들의 그 증언에 의한 정황들을 보면 이것이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직장 내의 문제라는 거는 거의 명확한 팩트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송 준비 검색을 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책임은 또 간호사가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 중에 뭐 이렇게 어떤 장이나 이런 데를 잘못 이렇게 뭐 이렇게 천공시켰다, 뭐 구멍을 냈다던가 그랬을 때는 그런 수술 중에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 대부분 수술 동의서에 있어요. 근데 간호사가 이런 예를 들면 뭐 약을 주거나 뭐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약을 잘못 줄 수도 있습니다라고 뭐 동의서를 받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무려 실수를 장려하듯이 굉장히 인력을 짜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곳이면 정말로 신중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빠르게 해야 되니까 맨날 환자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러는데 정말 누가 작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엄청 바쁘게 일하니까 당연히 약이나 이런 걸 잘못 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환자를 체위 변경을 하거나 했을 때 급하게 하다가 어떤 중요한 간이 빠지거나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합의나 동의 같은 건 없는 거죠. 환자들이 입원하기 전에 간호사가 실수로 약을 뭐 과량 투여해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소송 대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오더를 잘못 냈어요. 약을 주면 안 되는 약을 줬잖아요. 그 오더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간호사도 약물 투여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주면 안 되는 약을 의사가 잘못 넣었는데 바빠서 그냥 그대로 줘버렸는데 환자가 잘못되면 그것도 간호사 잘못인 거예요. 실제로 인천병원에서 또 그렇고 그런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호흡 마비제 같은 게 호흡근 마비시키는 약이 수술 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뭐 죽거나 이런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병원 자체가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거라고 보고 간호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서 맞아요. 또 업무량 과다하고 거기에 지시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일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받는 압박은 상상을 좀 초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장난 아니죠. 왜냐하면 사실 연차 높은 사람도 버거울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막 이제 한두 달 된 사람한테 다 하라고 하니까 진짜 연차 높은 사람도 실수해서 막 되게 환자 잘못될 것 같이 너무 바쁠 때는 그런 압박을 받는데 자기가 더군다나 일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은 얼마 정도 되신 분이에요? 간호사신지? 6개월 차 됐어요. 한참 부담 많이 느낄 때인 그쵸. 거죠. 왜냐하면 2017년 9월부터 이제 그 실무 교육을 받았고 보통 2달 받거든요. 그러니까 11월부터 혼자 일하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은데 일은 연차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업무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심지어 중환자실에서 일하셨으니까 중환자실은 뭐 작은 실수나 이런 기계 조작을 잘못하거나 했을 때도 정말 과장이 아니라 환자를 사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병원 측에서 그렇게 중요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이런 신입 간호사분들을 배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력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주는 약 같은 것도 늘 먹던 약도 검사 결과에 따라서 주면 치명적일 수 있고 그리고 애초에 간호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뭐 심장이 느려지거나 빨라지거나 멎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병원 생활을 워낙 그 환자로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의료인이시네. 저는 완전 전문가예요. 환자 전문가. 수술도 많이 했고 뭐 중환자실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었는데 보통들 그렇게 아주 위급한 환자들이 있는 곳에는 정말 경험 많은 간호사분들이 배치되는 게 아주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경험 없는 사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도 버거운 사람을 중환자실에 배치하면 그거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너무 심한 압박감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입이 얼마 안 됐는데 중환자실에 혼자 있지는 않죠. 조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없어요? 보통 몇 명 정도만 근무하는 두 명? 제가 보기에는 그렇던데요. 중환자실에도 보면 의사 빼면 신규 간호사님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보통 근무하는 간호사분들 중환자실에 큰 병원 아산병원은 굉장히 크니까 잘 모르겠는데 중환자실 규모마다 달라요. 그렇죠, 저희가 규모마다 베드 수라고 하는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고인이 일하던 곳은 베드가 13개였어요. 거기에서 간호사분이 이제 한 5명 정도가 액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책임 간호사라고 해서 차지 널스 1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차지 널스는 책임 간호사는
주로 약간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백업을 해주는 딱히 담당 환자가 없고 나머지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1인당 그래서 3명씩 보고 2명의 간호사는 좀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2명만 보는데 그런 중증도가 매우 높은 환자는 신입 간호사가 아예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이제 3명을 보게 됐을 것 같아요. 3명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그게 환자 3명 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요. 네,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내과 중환자실이 12베드인데 액팅 간호사가 6명이거든요. 그리고 책임 간호사. 그러니까 12베드에 7명이 일하고 13베드에 6명이 일하고 베드가 하나 더 많은데 환자장 간호사 수가 1명 더 적으니까 일단 노동 강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더 높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대병원은 널널하냐면 서울대병원도 굉장히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그런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이거 뭐 한 100억 하는 귀한 도자기야 해놓고 받아 이러고 던져줬는데 못 받아서 깨지면은 내 탓인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러겠네요.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태움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저는 인력 구조에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의 그 사람이 너무 도가 지나치게 후배 간호사를 태울 때는 그 선배 간호사의 인성에 약간 나쁨도 있다고는 생각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도 사실 병동에서 프리셉터를 해봤거든요. 한 명 후배 간호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병동에 있을 때는 15명의 환자를 봤는데 그 15명의 환자를 보면서 그 후배 간호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업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 뭘 알려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후배 간호사가 잘 따라오지 못하면 진짜 심성이 고운 사람도 약간의 짜증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움의 현상? 그런 것들과 연관이 있지만 사실 이걸 뛰어넘어서 환자들에게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자정작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력 구조를 개선하면 이런 태움에 대한 것들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일반 입원 병상에서는 15병상에 간호사 1분 정도 배치되나요? 15명이면 솔직히 말하면 조금 보는 거고요. 아, 그래요? 17명? 얼마 전에는 추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손을 들고 이제 환자 보는 명수에 따라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제가 봤던 분 중에 한 명은 35명 막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지방의 뭐 중소병원은 병동을 막 2개씩 끼고 간호사 1명이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좀 심각한 문제네요. 네. 환자를 많이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하는 시간 8시간 동안 환자를 만약에 8명 보면 한 사람당 1시간씩 할애해 줄 수 있겠지만 80명 보면 그 1시간에 10명 그러니까 1인당 6분밖에 못 쓰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문제의식이 그렇게 그 국민적 공감을 못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냥 간호사는 늘 바쁘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네 진짜. 네, 실제로 통계상으로 보면 간호 인력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랑 간호사 인력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이 사망률이 4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나를 1시간 동안 간호사가 이렇게 꼼꼼히 봐줄 때랑 나를 한 6분 정도 봐줄 때랑 나를 한 60초 봐줄 때랑 내 몸의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하고 빠르게 대처를 해주고 혹은 나한테 들어갈 약이나 이런 걸 되게 엄청 정확하게 이렇게 재서 주는지 혹은 실수로 뒤바꿔서 혹은 뭐 주면 안 되는 약을 주는지 내가 8명이면 헷갈릴 사람이 6명이지만 80명이면 헷갈릴 사람이 80명이잖아요. 약은 다 다르게 먹을 텐데 우리가 뭐 사이보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한 논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이 간호사가 굉장히 적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제대로 수술 후에 간호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뭐 그런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많이 심하게 겪거나 그게 또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도 간호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창구가 잘 없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성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인건비. 그렇죠. 생명을 다루는 곳인데 결국은 인건비 아끼자고 턱없이 많은 업무량을 준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네. 그러네요. 그게 가능한 게 턱없이 많은 업무량을 주면 다른 일이면 그냥 내가 돈 받은 만큼만 일할 텐데 사람 목숨을 다룬 거니까 자기를 진짜 갈아 넣어서라도 150% 하려고 애를 일단 쓰긴 쓰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그런 사망률 차이가 발생하지만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내려고 애쓰니까 남아서 2시간, 3시간 일하고 2-3시간 일찍 나와서 미리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놓고. 그러면 병원에서 그렇게 경무에 시달리면서 일하시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그 아찔한 경험들 많을 것 같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제일 아찔했던 경험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인슐린을 과용량 믹스해서 환자에게 굉장히 과하게 이미 약을 환자에게 투약하기 시작은 했는데 그걸 운이 좋게도 금세 다른 누군가가 발견을 해서 환자에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좀 엄청 아찔했던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인슐린이 과하게 이렇게 투여되면 어떻게 돼요? 혈당이 이제 그렇겠구나. 너무 많이, 그러니까 떨어지겠죠. 조절을 하려고 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뇌에까지도 영향을 저혈당 쇼크가 오고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정말로 뇌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냥 뇌졸중 걸리신 분처럼 의식. 그러면 이제 간호사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의료 사고가 발생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투석실에서 일하면서 막 너무 바쁘고 정신 없는데 동시에 여러 기계를 보는데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할 때도 가끔 있지만 동시에 문제상이 발생해가지고 양쪽 기계를 내가 동시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동시에 하면 원래 안 되는 거를 근데 둘 다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이렇게 관이 열려 있는 줄 모르고 그대로 펌프가 돌아가고 있어서 에어라 그래 공기가 훅 이렇게 환자 몸에 들어갈 뻔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다른 선생님이 발견해서 중간에 클램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집게로 잡아서 막아서 근데 에어 엠볼리즘이라고 해서 공기 색전증 그래서 공기가 혈관 속으로 훅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펌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었고 헤파린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인데 헤파린을 잘못 준 적도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잘못 들어가면 주면 안 되는 환자한테 주면 그런 출혈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도제식이고 너무 바쁘니까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확실하게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 실무를 그냥 하니까 얘가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몰라서 계속 틀리게 알고 있는 채로 하고 있는 게 몇 달 동안 이렇게 밝혀진 그런 예를 들면은 카테터라고 해서 도관안이 막히지 않게 하려고 거기 헤파린이라고 굉장히 피를 묽게 하고 이게 많이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뇌출혈이나 이런 게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약물을 관의 길이에 맞춰서 정확한 cc를 재서 줘야 되는데 그냥 주사기에 쫙 끝까지 재서 그냥 이렇게 가득 준 거예요. 그러면 관만 채우는 게 아니라 헤파린이 굉장히 과량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를 10월 달에 인턴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우연히. 왜냐면 혼자 가서 그걸 하니까 그냥 제대로 알고 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그걸 다 넣으면 어떡해요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우리 방송 2,800개 정도 하는 과정에 실수가 뭐냐면은 나는 이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방송이 연속되다 보니까 앞방송으로 뒷방송을 덮어쓰기를 해버리는 사건이 한 번 일어났어요. 이게 정신이 경황이 없다 보면 그렇게 사건이 생긴다는 거고 결국엔 병원 자체가 돈벌이 급급했다는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는 많이 안 하고 뭔가 여유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의료사고의 근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압박은 특히 간호사분들이 받는 압박은 엄청 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담인데 간호사 하면 우리들 왜 어렸을 때부터 왔던 이미지가 이렇게 백의의 천사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직업 이렇게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속으로 아마 생활해온 부분도 있었을 텐데 실제로 그 보람 같은 거 있으세요? 간호사들끼리는 사실 백의 천사라고 하지 않고 전사라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원래 소아과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아이들은 또 회복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퇴원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찼던 것 같습니다.
저는 투석실에서 있었는데 그 투석실에선 좋은 기억이 많았던 게 그 투석을 하기 전이랑 후랑 환자 상태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든요. 막 물을 막 3리터씩 4리터씩 뺄 때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막 많이 부어서 숨 막 쌕쌕거리던 사람이 끝날 때쯤엔 뭐 산소 보조 기구 같은 거 다 떼고 막 마치 되게 내가 살려준 것처럼 되게 고마워 하시기도 하고, 어떤 할아버지가 막 돈을 막 주려고 해서 그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이런 거 받으면 저희 큰일 난다고 막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어디 잠깐 그때 당직이어서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막 사라지시더니 다시 오셔서 스타킹을 한 개 사오신 거예요. 딴 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막 먹을 거나 이런 거는 막 거절하고 이럴까봐 이제 아가씨니까 스타킹을 할아버지한테 돌려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너무 좀 뭔가 이렇게 간질간질하면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큰 뇌물 받으셨네. 그런 에피소드가 다들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자기가 사명감이랄까 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전공을 하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막상 현실은 그런 보람보다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 상황. 근데 영혼을 태울 정도로 괴로운 상황. 그러면 직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직장 가고 싶지 않지. 제가 항상 이 방송으로도 하는 말이에요. 직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내가 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재밌어야지 일터에 나올 때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흥미로운 재미로 가야 되는데,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직업을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같이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 역할을 했던 그 환자들, 그 순간을 넘기고 좀 몸이 많이 가벼워지면 정말 간호사분들이 천사로 보이거든요. 정말 그래요. 그 병원 침대에 누워서는 천사 같아요. 나를 살려준 사람들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리라고는 사실은 이전까지 그렇게 거의 생각을 못 했었어요. 내가 너무 귀한 어떤 사람의 생명인데 나의 실수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군데군데 약간 지뢰밭처럼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 생명인데. 근데 그런 압박을 실제로 느낀다는 건 그럴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건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 실수로 인해서 그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걸 막는 중간중간 여러 가지 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간호사 한 명한테 중환자를 막 2명, 3명씩 이거는 진짜 좋은 병원이 이 정도고, 지방병원으로 내려가 지방 중소병원은 막 4명, 5명씩 맞거든요. 근데 중환자가 이 사람도 위험한데 저 사람이 더 중화해서 더 위험하면 이 사람을 버리고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정말 어떻게 막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환자가 죽거나 잘못될까 봐 계속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되는데, 뭐 외국처럼 1대1로 보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환자한테 해줄 수 있고, 내가 잘 모르면 물어볼 정도의 여유, 혹은 찾아보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숨 돌릴 수 있는 여유만 있어도, 그렇게까지 출근하는 게 너무 싫거나 그런 뭐 퇴근할 때 뭐 너무 괴롭고 이런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니까 병원이라고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기도 하지만, 거기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의사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네, 맞아요. 병원 관리하는 쪽의 문제가 더 훨씬 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은 하루 3교대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서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아마 24시간 들어갈 거고,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 병원 같은 경우는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거고, 어떻게 근무하시는데요? 환자를 보는 부서는 웬만하면 다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원들은 이제 출퇴근을 해도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입원 환자도 있고 하면 3교대를 계속 돌아간다는 환자를 말씀이시죠? 내가 돌봐야 종합병원은 된다면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네.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가 없는 경우는 없죠, 거의. 어떤 과든. 없죠. 그렇구나. 3교대 무조건. 얼마 만에 바뀌어요, 또? 그런 건 딱히 정해져 있는 병원도 있고 아닌 병원도 있는데,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한번 만약에 중환자실에 신규 간호사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거기에서 근무를 하겠구나라고 보통은 생각하면서 병원에 원래 다니거든요. 데이, 나이트 그다음에 뭐 하나가 이브닝. 이브닝 네. 이렇게 그렇게 8시간씩 하시는 거죠. 야간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래도. 그냥 저희가 내공이라고 하는데,
내공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약간 은어 같은 건데 내가 똑같이 2명의 환자를 보더라도 내 환자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업무량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공이 안 좋다고 그래요. 저희가 그러거든요. 그냥 환자 상태에 따라서 환자 한 명만 보더라도 엄청 바쁠 때도 있고 뭐 환자 상태가 굉장히 괜찮고 뭐 곧 퇴원할 것 같이 되게 호전돼 있으면은 뭐 환자 3명을 봐도 부담이 없죠. 한마디로 복불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 가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면은 힘드세요? 솔직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시절에는 선배 간호사들이 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병동에서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되게 그냥 학교 다니는 기분으로 다녔는데 이제는 좀 뭔가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좀 깨닫고 나니까 별로 출근하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뭔가 보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보람은 스타킹 어쩌다 한 번. 아니 그렇진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보람은 어쩌다 한 번이고 시간대별로 날마다 깨지거나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직장 가기 싫죠. 전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진짜 싫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1년차고 뭐 그래서 일도 못하고 정말 제가 계속 민폐인 것 같고 존재 자체가 죄송해서 맨날 내 일을 누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막 환자 갑자기 안 좋은데 머리는 막 하얘지고 그러다가 막 뭐 3시간, 4시간, 뭐 5시간씩 오버타임 퇴근 시간 한참 넘겨서 집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완전 이렇게 12시간 넘게 일하다가 집에 가다 보면 하루 종일 혼나고 막 욕 얻어먹고 막 그랬던 거 플러스에다가 몸도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집까지 막 울면서 가고 막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의 성격이니까 친절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약간 무뚝뚝한 그렇죠. 사람도 그거는 있을 거고. 있죠. 예. 보통 이제 어떤 분은 뭐 저 좀 생글생글 웃어주시고 어떤 부분은 좀 심각하고 뭐 이런 차이는 있고 환자 입장에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냉정하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간호사들을 볼 때 어떤 간호사는 좋고 나쁘고보다는 저 의사가 좋고 나쁘고가 먼저 와요. 그렇겠지 당연히. 네, 간호사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의사는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라고 보고 간호사는 케어해주는 사람으로 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레시피가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의사가 정말 황금 같은 오더를 내렸어. 이대로만 하면 환자가 완치될 수 있어. 근데 그 담당 간호사가 약을 대충 주거나 안 주거나 빼뜨리고 주거나 잘못 주거나 하면 의사는 계속 이대로 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플랜을 짜는데 왜 계속 감염이 치료되지 않지? 왜 계속 뭐 균이 나오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의사가 어떤 설계도를 그린다면 그걸 실제로 그 집을 짓는 건축가는 간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의사의 플랜대로 교수님의 명의의 황금 같은 그런 치료 계획이 실제로 이뤄지는 게 그래서 아까 사망률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그거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있어서 오더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인력이 모자라니까 만약에 우선순위에 5가지 일이 있다면 내가 시간이 많으면 1번에서 5번까지 다 해주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모든 환자에게 1, 2번이라도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소송이라도 안 걸리니까 결국 3, 4, 5번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 1번부터 5번까지 해주다가 저 환자는 하나도 못 해줘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다른 방송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 출연하는 의사 선생님 2분 계세요. 그 2분께도 한번 이런 주제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간호사분들 편 들어주실 분들이라 그건 뭐 당연한 얘기를 듣겠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의사 위주의 시스템인 병원에서 사회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이러면서 간호사들의 인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직접 다루는 사람들의 인권은 완전히 막 말살하다시피 인력도 부족하고 어쩌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의료 법적인 부분 이런 거에 다 포함하면은 너무 감당하는 몫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를 바뀌는 과정에서 뭐 최근에 미투 운동 같은 것도 결론은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가치를 좀 높게 봐주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의사 위주가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환자가 모두 위주가 되는 그런 병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네요. 네, 의사도 중요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오더를 잘 낸다는 가정하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아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 부분은 뭐 이걸 자본의 논리로만 계속 가버리면요. 의사 수줄이고 뭐 간호사 수줄이고 해서 좋은 의료 서비스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사랑 간호사가 잘해주기를 막연히 바라지 마시고 그렇죠.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료사고나 이런 거는 내가 의료사고로 죽는지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정부나 관계 부서에 강하게 요구하려면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까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청원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론화 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일단 보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좋은 정책을 내는지 국회의원 뭐 이렇게 뽑고 예. 하실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청와대 청원을 요새 20만이 넘기면은 답변을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청와대 청원을 올렸거든요. 실제로 법적으로 아마 정해져 있는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의료기관에도. 근데 그걸 사실 안 지키니까 문제일 수도 있고 원래 애초에 법이 잘못돼서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썼던 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해달라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간호 등급제여서 병상수당 간호사 몇 명 고용되어 있는지로 등급을 매겨서 그냥 그 등급에 따라 돈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등급이 낮으면 돈을 그냥 조금 받으면 돼요. 근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데 드는 돈보다 그냥 등급 낮게 해서 적은 돈 받는 게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럼 뭐 병원의 명예나 이런 게 중요한 대형 병원 외에는 1등급을 유지하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사실 대형 병원에 오는 환자나 뭐 중소병원에 오는 환자나 간호사가 담당 환자 수가 적은 게 환자한테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법으로 선진국들은 제한해 놨어요. 미국이나 뭐 그런 호주, 일본 이런 데는. 왜냐하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간호사 한 명이 무한대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1인당 중환자는 한 명만 보게 하고 진짜 중환자는 간호사 2명이 환자 한 명을 보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법으로 제한하는 게 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이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숫자를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법으로 제한을 해서 그 이상 환자를 보게 아예 법으로 막아서 만약에 그만큼의 간호사가 확보되지 않으면 병동을 일부 폐쇄하게 하거나 아니면 되게 벌금을 많이 내게 왜냐하면 사람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나 벌금 같은 게 없고 그냥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을 조금 적게 받는다는 그 정도의 그런 거는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도 간호사 수가 35명 고용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날 일했던 사람이 3명인가 그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 등급이 굉장히 낮았고 만약에 의료인이 많았더라면 그렇게 불이 났을 때 그래도 더 많이 대피시켜서 그렇게 참사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네. 그냥 우리가 무심결에 갔던 병원은 이런 의문을 오늘 처음 해봐요. 왜 저 간호사는 저렇게 정신없이 바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나한테 주는 약 제대로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지난 수십 년간의 세월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네. 맞아요. 간호사는 내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부르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나를 도와주는 게 역할이지 바빠가지고 막 한참 있다 오는 그런 위치는 아닌 거잖아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네. 검색하면 뭘로 검색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님 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4만 정도 됐거든요. 이건 20만 정도가 되면 중요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진짜 제발 청원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 청와대 청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는데 SNS 계정과 연동만 하면은 뭐 그냥 쉽게 동의합니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는 문제니까요. 숫자는 병원이라는 게 아픈 사람이 나아서 가는 그런 목적인데 네. 중환자실은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네, 좀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되게 같이 막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 급박한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게 너무 많고 가끔 일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정말 미친 척하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그때가 제가 신입이어서 일이 미숙해서 더 그런 압박이 컸던 것 같아요. 1357 이렇게 홀수년도 주기로 항상 사직 욕구가 불타올라서요. 사표를 넣고 다니시는군요. 네. 마음속에 항상. 그 정도. 네. 뭐 이런 인터뷰에 쓸 용어는 아닌데 이 연병할 나라가 결국은 자본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정말 자본의 논리로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사회 각 분야에 있어요. 이거를 다 돈으로 계산하다 보니 결국엔 그게 고착화돼서 당연히 바쁜 간호사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라고 보고, 오죽하면은 태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태움, 영혼을 태운다는데, 그래서 그 압박에 어떤 간호사분은 돌아가셨고요. 그것은 비극인 것이고, 직장이 즐겁지는 못할 망정 6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자, 두 분 애청자분들께 부탁 좀 하세요. 청원이라도 좀 해달라고. 애청자분들이 저는 좀 의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들끼리도 우리 가족을 너가 있는 병원에 맡길 거니라고 하면 선뜻 그렇게 할래라고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이 정말 돈벌이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먼 미래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간호사들이 힘들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걔네 힘드네 이게 끝이 아니라 어쩌면 저게 결국에는 나한테까지 돌아올 나쁜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반드시 의심을 하시고,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간호사를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태어날 때 한 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들의 힘든 거에 대한 그런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회가 그런 식으로 좋아지면 덕을 본다 이거죠. 그쵸. 일반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예.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책을 들고 나오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꼭 뽑아주세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한 40%가 더 죽는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업의 병원이라고 해도 사실은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맞아요. 법률적인 지원도 있고요. 지금 제가 인터뷰 끝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기 싫어서 사직하신답니다. 직장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직률이 30%가 넘는데요. 일반 직장의 8배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간호가 될 수 있게끔 현실화시키는 바로 그런 분들, 애청자분들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 가셔가지고 검색하시면은 검색 키워드 그 제목이 문재인 대통령님 간호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제가 청원을 올렸는데 지금 4만 명 정도 청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청자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분은 그 청원 게시판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신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20만 명 채워주길 바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힘든 가운데 웃음 잃지 않으시고 인터뷰도 끝까지 성의껏 해주신 두 간호사분께 감사드리면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리한테 돌아온다.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훨씬 더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간호사분들 직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자, 오늘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지방병원 3곳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년 연속으로 간호 인력이 법정 기준에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내년엔 전국적으로 12만 2천 명, 2025년엔 12만 6천 명, 2030년엔 15만 8천 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6.4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9.5명보다 낮은데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열악한 처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37만 6천 명이지만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18만 명입니다. 간호사들의 평균 근무 연수도 8.25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나눠보면 최저 임금도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1년은커녕 일주일 만에도 뛰쳐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일수록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았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 인력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은 다스가 2002년부터 5년여 동안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늘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비자금은 300억 원대에 이르는데 앞서 2008년 특검에서 다스 격리 직원이 빼돌린 것으로 확인된 120억 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조성된 비자금은 이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역할을 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관리하면서 일부는 이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전 대통령 선거 캠프 급여나
외곽 조직 유지비 등으로 이 돈이 사용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다스의 비자금이 실제 선거에 사용됐다면 비자금 조성도 이전 대통령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나머지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영배 금강대표와 이병모 사무국장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150억 원대의 비자금도 이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계열사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조직적인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어 이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른 시각인 오전 7시 반 전격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자유한국당 의원인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두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등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하모 씨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염 의원 역시 선거운동을 도와준 도의원의 지인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용비리 수사 당시 상사로부터 두 의원의 이름이 담긴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안미연 검사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수사 외압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두 의원의 보좌관과 비서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두 의원을 피의자로 보고 직접 수사할 단계라며 혐의에 대한 소명도 어느 정도는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확보한 압수물들을 분석한 뒤 두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망신주기 과잉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정봉주 전 의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정 전 의원은 선관위가 당적 확인을 요청하자 오늘 오후 무소속으로 정정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는 15일 복당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성추행 의혹 보도 직후 출마 선언까지 취소했던 정 전 의원이 소속을 정정하며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하는 걸 놓고 출마 강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도 주변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내일쯤 성추행 의혹과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Say no.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잠깐 짧게요. 이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실제로 이제 요즘에 미투 운동이 광풍처럼 쓸고 가고 있어요. 네. 한번 거론된 사람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재기가 불가능할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희정 지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죠. 왜? 지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진보 쪽 사람들이냐? 정치적 성향으로 나누자면 뭐 그렇게 임의적으로 분류를 하니까요. 보수 쪽과 진보 쪽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일단 양해하시기 바라고요. 100만 촛불 사회 보셨던 바로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런 분석을 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어서 못 나서는 거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로 보면 저쪽은 훨씬 더 그런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쪽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한 나름의 분석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 이런 게 터져 나오면요. 지지자들이 그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거나 또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피해자에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폭로하는 순간에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그래서 그 전체에게 따돌림 당하는 상태가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진보 진영 사람들은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더라.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주변의 동료로서 지켜주고 대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의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입 간호사는 보통 4, 5년 차 간호사에게 1:1 도제식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프리셉터라 부르는 선배 간호사들은 담당 환자 돌보기만도 하루가 짧습니다. 이들에게 교육 대상인 신입 간호사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간호사를 흔히 부르는 게 점오라고 하거든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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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냥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할 줄 모르지만 내가 너 알려줬잖아. 교육이 때론 괴롭힘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한 명씩 가서 지적을 해요. 너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배웠냐? 멍청이라든지 또 바보야? 내가 가르쳐줬는데 왜 오늘 까먹고 공부 안 하니? 이런 소리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르는 건 근무 후 혼자서 익히다 보니 실수도 잦아집니다. 최종 피해자는 생사를 다투는 환자입니다. 그럼 보고서감인데 그런 실수를 해도 다 암묵적으로 침묵을 하니 환자는 못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결국 간호사들은 잘못된 교육 구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호사 수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선진국의 병원에 비해서 간호사 한 명당 보는 환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간호사들은 교육기간 동안 신규 간호사를 정원 인력에서 제외하는 등 간호사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예, 최근에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게 일명 여러분들이 온라인상에서 태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한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각자가 본인이 편하신 만큼만 본인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원영 간호사라고 하고요. 중환자실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혈액투석실에서 또 일하고 또 노동조합 전임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차 간호사고요. 예. 이야기의 자유로움을 위해서 익명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예.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들은 기사 등을 보면서 태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태우다의 명사형. 근데 그게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 태움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라는 의미에서 태움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태움이라는 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좀 도가 지나치도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될 만큼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해요. 네. 직장 내 권력 관계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간호사 업무가 당연히 학교에서 배우고 뭐 국가고시도 치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배정된 부서에 따라서 그런 실무 같은 게 도제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집에 가서 혼자 정말 밤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기계들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성범죄랑 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은데 조금 그 성범죄나 이런 것도 어떤 권력 관계고 피해자가 그런 걸 드러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도 굉장히 망설여지잖아요. 주변에 그런 것 때문에 태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함부로 이렇게 저 사람이 저를 태워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 더 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다른 직장 내 괴롭힘과 조금 다른 점을 그래요? 들자면 딴 데서도 뭐 괴롭힐 수 있잖아요. 뭐 자꾸 뭐 일 많이 시킨다거나 뭐 계속 일 해온 거 다시 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진짜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업무를 비꼬거나 이렇게 트는 게 아니라 사람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거는 뭐 그 회사나 이런 다 넘어서서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 뭔가 이걸 매개로 해서 일을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눈앞에 있는 그냥 일개 나보다 1, 2년 혹은 몇 달 먼저 들어온 간호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환자가 잘못됐을 때 이 뒷감당이 안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거의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거역하거나 이런 게 너무 두렵고, 그리고 괴롭힘을 그냥 온전히 받고 있을 수밖에 없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간호사 수는
많이 모자르진 않거든요. 학교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정말 병원에서 임상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돌아가신 박선욱 간호사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이 조금 더 약해서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거의 즉각적으로 당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사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채 몇 시간도 안 되는 상황이 끝나잖아요. 선의 피해자가 꼭 나와요. 안인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좀 과도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지점이 좀 미투 운동에 방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실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만이 알겠지만 평생에 한 번 그랬어. 그것도 뭐 이렇게 막 성폭행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어떤 스킨십 같은 게 한 번 있었을 정도인데 원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기서 뭐 술 같은 게 등장한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술 한 잔 먹고 기분이 업돼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키스하려다 말았다라든지 그걸로 그 사람의 수십 년 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는 원당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는 가해하신 분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건 간에 이 미투 운동의 위력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 존경받는 인물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걸려든다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처절한 사과 그리고 반성 그리고 다시 인생을 어떤 공익적 측면으로 살아온 어떤 세월이 있는데 그게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도 원당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재기를 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법 망하면 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재기라는 게 필요한데 막 뇌물 받아 처먹고 들어가가지고 나와서 또 정치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인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식에 휘말리면 재기가 불가능해져 버려요. 이게 원당하냐.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해자인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미투 운동의 광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것도 사실 지금은 우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투 운동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서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투는 한 번은 겪고 가야 할 우리의 아픔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 숨어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혁신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라는 이 개념이 정말 그 수준까지 이제 생활 속에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게 잘못됐다고 밝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권력이 나한테 생겼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촉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미투 운동도 우리 사회가 지금 좋은 길로 가기 위한 약간의 홍역 같은 거지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더 축소시키거나 안 그러면은 뭐 저쪽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뭐 다른 도구로 활용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밝혀질 수 있을 만큼 정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우리가 한 번은 겪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미투 운동 초창기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차님 잘 아시겠지만 서구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 만지고 쓰다듬는 것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지탄을 받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이런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단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뭔가 더 발전할 거라는 건 분명해요. 나중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이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프레임으로 그 사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건 원당치 않다는 게 생각입니다. 할아버지들이 지나가는 꼬마들 보면 아이고 이쁘다 하고 고추만 주고 이런 것들이 9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게 있었고 그거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막상 미국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은 경찰 뜨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체포되죠. 근데 당시에 그런 기사가 났을 때 미국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랬지만 지금의 20-30년 지나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인권 차원이나 어떤 문제, 어린이 성범죄에 있어서도.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0몇 년 전에는 우리도 이거를 성범죄라고 느끼지 못한 거를 지금에 와서 마치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피해면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희롱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나는 사회적으로 너를 매장시켜버릴 거야 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됐을 때 그거를 악의적인 의도로 쓰는 것은 이
미투를 완전히 훼손시키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났던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익명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재개될 많은 미투가 익명으로 막 던지는 식으로 먼저 던져놓고 내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문제가 되게 크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미투의 효과를 보면요. 이미 많은 남자들 그리고 혹은 고위직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거는 권력 간의 문제니까 굉장히 조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그게 딱 보여요. 예를 들면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서도 저희 회사에서 MT를 가는데 여자하고 섞여서 가는데 차 배정을 여자는 한 차에 몰고 이렇게 가는데도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수를 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지만 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같이 막 이렇게 광풍이 불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보통 그 성추행, 성희롱 관련한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 주변의 동료들이 왜 너는 거부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바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는 그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면서 전후맥락이 이랬구나. 그때 상대방이 이랬구나. 내가 대응을 이렇게 한 게 이거는 잘했고 저거는 못했구나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지. 그 상황 안에서는 아무도 그 상황의 어떤 사건의 맥락 속의 의미나 어떤 상호관계의 어떤 권력 위기의 서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폭로할까 말까 이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제3의 길이 있을 거라고 항상 믿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면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 긴장해서 제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거야. 내가 폭로하지 않고도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제3의 길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 없구나. 라는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폭로를 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폭로만 듣는 우리들은 이제 다 정제되어 있는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가해자와의 어떤 그 상하관계, 권력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을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왜 당연히 그 상황에서 거부하지 않았느냐. 근데 실제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라는 건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완전 무결하게 정리된 이야기만 듣고 그 피해자들을 이렇군 저렇군 재단하거나 가해자들을 또 뭐 어떤 사람은 옹호하기도 하고 또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처벌하면 되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지금의 용기 내서 폭로한 그 용기 자체를 칭찬하고 보호해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가해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만큼 내가 순결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가해자를 당연히 비난해야죠. 근데 그거를 내가 더 신랄하고 더 거친 언어로 경쟁하듯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유명할수록 더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투를 폭로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해자가 유명한 만큼만 보상받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미투를 고백하고 폭로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고생했다,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안아주면 되지. 그거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못 들은 척 너는 안 유명하니까 찌그러져. 저 유명한 사람 피해자가 있네? 그럼 유명한 사람의 피해자만 언급해주고 유명한 사람만 때리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나의 순교를 증명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게 댓글 속에서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지점들이.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게 사실은 피해자라고 밝히신 분들이 지금 정부에 와서 그리고 진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쪽 진영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은 사실은 그렇게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밝혀질 수 있을 거야. 피해 안 받을 거야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언론에서 사실은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가해자 누구, 피해자 누구 이 프레임을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해자로 지목된 누구,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단어를 딱 대입시키는 순간 저 사람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밝혀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사람을 여론으로 범죄자로 몬대는 거죠. 여론 재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반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안희정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안희정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피해자라고 밝힌 누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단어를 좀 이렇게 골라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가면 우리 저기 야수님 말씀처럼 이게 어떤 너무 과하게 공격하고 과하게 나의 순결을 주장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이게 사실은 미투 운동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침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미투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권력형 성폭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상대방 이성관계에 있어서의 복수 용도로 쓴다라든지 이런 건 뭐 일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 혼재가 되기 시작하면 결론적으로는 사실 안희정 사태가 주는 여파는 너무나 컸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그 박진 활동가의 이야기랑 맥락이 좀 비슷한 건데 대략적으로 보면 저쪽 세력들은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런 사건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논란으로 몰고 가서 물타기 하고 나서 이걸 질질 끌고 갈 거예요. 잊혀지기 전까지. 법정으로 가더라도. 미투 자체도 훼손이 되고 진영 간의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잠잠해졌는데 얼마 전에 류호혜 씨가 또 성명을 냈어요. 나도 미투인데 왜 언론에서 안 받아주냐는 거예요. 맞거든요. 최초의 미투나 마찬가지였어요. 류호혜가 홍준표를 상대로 해서 그 발언했던 것이. 그런데 그게 저쪽 당에서는 그냥 이상한 사람 그리고서는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넌 나빠 해당 행위했어 잘라버리잖아요. 그쪽 당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죠.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었는데 최근에 자유한국당 어떤 당 행사였나 봐요. 거기에 홍준표 대표를 비롯해서 당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중진들이 앞자리에 쭉 앉아 있는데 그 당직자로 보이는 여성분이 이 홍준표한테 어떤 안내장 있잖아요. 행사 카드처럼 보이는 안내장을 하나 전해주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가서 두 손으로 주더라고요. 뭐야? 황제 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정당의 문화가 저렇구나. 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류호혜 전 의원이 얼굴함을 느끼는 게 그 사진을 통해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치 공간 안에서는 여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상하 직급이라는 부분이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왜 없겠냐고요. 그게 박진님이 얘기한 자신을 지켜줄 거란 믿음이 없는 단체에서는 류호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지를 않는 그렇죠. 거예요. 다른 여성분들이 류호혜를 보면서 더 두려워지는 거죠. 저렇게 될까봐. 절대 얘기를 못하겠구나.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마침 또 무슨 여성의 날 행사에 자체적으로 가가지고 자기들은 마치 그게 엄청 깨끗한 양. 이거는 정치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정치라는 것도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옛날에 그 허리 아래 이야기는 서로 안 건드린다 뭐 남북끼리 룰이 있었다 그러잖아.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웬만한 성에 관련된 사건들은 다 자유한국당이 포함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예. 재수 씨까지 그런 성폭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치권이 좋아지려면 이걸 이용해서 충남도지사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는 등 온갖 개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정치권 모두가 마음에 손을 놓고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우리는 깨끗해. 이들 봐봐. 다 가짜지.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진짜로 미투가 훼손돼 버리는 게 저걸 보면서 이렇게 숭고한 운동을 진영 논리로만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자격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영이 상처받는 게 싫다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미투를 못 꺼내는 효과가 또 생겨요. 우리 쪽만 왜 그렇게 당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미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쪽도 잠재우고 이쪽도 잠재우고 그러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비열한 거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용 안 해 먹겠습니까만 잘못된 부분은 우리는 원칙을 하나 세웁시다. 명확하게 상습적이고 범죄성이 있는 가해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용서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지만 미투 운동의 방향이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가해자를 가려내고 가해자를 지목해서 그 사람을 이 세계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어떤 사회적으로 차단시키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까지 좀 안 보이는 걸로 보면 국회에서도 좀 더 반성과 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슬슬 미투가 바람이 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익명으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뉴스를 그냥 취합해서는 안 돼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익명의 어떤 제보자의 이야기를 요구 없이 싫다 보면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 자체가, 우리가 왜 처음에 안희정 지사 건 터졌을 때 명정님이랑 저랑 황색 저널리즘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JTBC 손석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언론에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3S 정책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히 성에 관한 문제는 뉴스의 무게, 가치의 무게를 확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이슈거든요. 의도했건 안 했건 간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민주주의와 열심히 싸운 사람의 가치와 한 번 정도의 진짜 실수였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동급으로 비교해요? 이 성에 관한 이슈는 그 모든 가치를 싹 쓸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내매에 있어서 언론은 정말 검증의 검증. 그래서 그쪽 피해자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른 뭐 남성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뭔가 언론들이 합의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하는 것은 어떤 SNS를 비롯한 혹은 인터뷰를 비롯한 사회적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사실 정말로 이 사람을 단죄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경찰서에 가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했겠죠. 이게 어떤 것이 선행되느냐